한 여대생이 학교 파티에 간다며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이 됩니다. 경찰은 학교 친구의 집에서 그녀의 마지막 흔적을 발견하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2명의 남성을 주목하지만 그녀의 실종과 관련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고 끝내 사건의 진실은 기나긴 시간 속에 묻히고 맙니다. 13년이 흐르고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졌던 그녀는 우연히 발견된 그녀의 물건과 함께 다시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경찰이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의 진술뿐. 경찰은 과연 13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 웨이링, 영어 이름 펠리시아 테오, 1988년 2월 23일 출생, 당시 나이 19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입니다. 장 웨이링은 장녀로 밑으로 1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장 웨이링의 4식구는 서로를 아끼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에 있는 라셀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반 학생입니다. 라셀은 미술, 음악, 연기, 무용, 패션 등 예술과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는 싱가포르의 명문 예술 전문 대학으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예술대학입니다. 169cm의 큰 키에 마른 체형을 가진 장 웨이링은 밝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나면 클라키에 있는 바에서 바텐더로 아르바이트 하는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장 웨이링은 학교에서 동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베인 스트리트 233블록에 위치한 공공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가 가까웠기 때문에 장 웨이링은 굳이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지 않고 집에서 통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을 나간 장 웨이링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날 집을 나가던 딸의 뒷모습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2007년 6월 29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19살의 장 웨이링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파티 끝나고 마린 테라스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늦게 올 거예요. 먼저 주무세요. 어느덧 밤이 되고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장 웨이링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 웨이링의 부모는 전에 딸이 파티 다음날 친구 결혼식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 웨이링이 파티 후에 마린 테라스에 있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거기에서 바로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하나 보다면서 딸 장 웨이링의 귀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잠이 듭니다. 다음날 2007년 6월 30일 오늘은 장 웨이링의 가장 친한 친구 시티라의 하나의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지만 장 웨이링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7월 1일 장 웨이링이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파티에 간다며 집을 나가서는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딸이 아무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부모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딸이 친구들과 놀다 늦게 들어올 때도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장 웨이링은 꼭 미리 연락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전과 달랐습니다. 연락 한 통 없었죠. 장 웨이링의 부모는 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딸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만 장 웨이링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 웨이링의 부모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합니다. 장 웨이링이 사라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2007년 7월 3일 여전히 장 웨이링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집에 앉아서 마냥 딸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장 웨이링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딸이 29일 저녁에 학교 파티에 간다며 나갔는데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6월 29일 저녁 장 웨이링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축하 파티에 참석합니다. 학교에서 새로 건물을 지은 것을 기념하는 파티였죠. 그녀는 평소처럼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는 크림색 가방을 메고 파티에 갑니다. 그녀의 친구들 말에 따르면 학교 파티가 끝나고 장 웨이링이 2명의 남성과 함께 파티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린 테라스 아파트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한다면서 말이죠. 장 웨이링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 그날 딸이 나가면서 그랬어요. 파티가 끝나면 마린 테라스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놀다 늦게 올 거라고. 근데 그 친구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마린 테라스는 싱가포르 동쪽에 있습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의 행적을 찾기 위해 마린 테라스 주변에 있는 CCTV를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린 테라스 19블록에 위치한 공공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서 그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파티에 참석한 29일 새벽으로 가는 시간, 아주 늦은 밤에 의문의 남성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0층으로 올라갑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의 부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장 웨이링의 부모는 영상 속 남성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얼마 후 두 남성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아마드 다니엘, 당시 나이 22세. 다니엘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라셀 예술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광고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게임용 컴퓨터 주변 기기를 판매하는 레이저의 크리에이티브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라길 푸트라, 당시 나이 18세. 그는 싱가포르로 유학 온 인도네시아인이었습니다. 라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라셀 예술대학에서 비디오 아트를 전공했으며 비슷한 또래인 장 웨이링과 친구입니다. 다니엘을 장 웨이링에게 소개해준 것도 라길이죠. 라길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자카르타에서 영화 제작 관련 일을 하게 됩니다. 6월 29일 밤 장 웨이링의 학교 파티가 끝나고 이들과 함께 간 아파트는 바로 라길의 집입니다. 2007년 7월 11일과 25일 경찰은 다니엘과 라길을 경찰서로 불러 이틀간 각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학교 파티에서 장 웨이링을 만나 놀다가 잠깐 마린 테라스에 있는 라길의 집에 갔고 잠시 뒤 장 웨이링이 혼자서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라길 아파트에 와서 장 웨이링은 내내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계속 누구와 문자를 그렇게 주고받는지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문자 알림 소리가 신경에 거슬려서 남자친구냐고 남자친구도 많아서 참 좋겠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대로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다니엘과 라길은 새벽 2시 30분경 장 웨이링이 그녀의 크림색 가방을 가지고 라길의 아파트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 웨이링이 가면서 싱가포르 남동부에 있는 이스트 코스트 파크에 누굴 좀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장 웨이링이 라길의 집을 나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장 웨이링이 두 남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0층에 내리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 웨이링이 있었던 라길의 집은 아파트 10층입니다. 아파트 내부 CCTV에 찍히지 않고 밖으로 나갈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뿐이었죠. 경찰은 장 웨이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라길의 아파트를 기점으로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장 웨이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니엘과 라길을 의심합니다. 처음에는 건물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던 장 웨이링이 그 늦은 시간에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다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을 뒤엎을 만한 증거나 그들이 장 웨이링의 실종에 어떤 관여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다니엘과 라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장 웨이링이 친구 시티라의 하나에게 마린 테라스에서 열리는 파티에 간다고 말했는데 실상 라길의 집에는 3명밖에 없었죠. 3명뿐인 파티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 보수적인 싱가포르 사회 분위기상 장 웨이링이 솔직히 말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장 웨이링이 부모에게 그들의 존재를 말하지 않은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보죠. 계속되는 수사에도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장 웨이링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경찰은 6월 30일 새벽 이후 장 웨이링의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용 기록 등을 확인하지만 전혀 기록이 없었습니다. 6월 29일 집을 나서면서 집 근처 베인 스트리트의 ATM 기에서 30 싱가포르 달러를 뺀 게 전부였죠. 그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SNS 등도 살펴보지만 그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진척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장 웨이링의 부모는 현지 통신사에 돈을 주고 사건 당일 장 웨이링의 통화 기록을 구매합니다. 장 웨이링이 모습을 감추기 전 6월 30일 새벽 2시 37분
장 웨이링이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문자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의 행적을 전혀 찾을 수 없자 성인인 그녀가 가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녀 스스로 의도적으로 행적을 감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종 당일 장 웨이링은 파티에 간다며 가방에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만 넣어갔습니다. 기타 생활에 필요한 다른 물건들은 전혀 가져가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가출을 결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 웨이링의 수중에는 집을 나서면서 ATM기에서 찾은 30 싱가포르 달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가출에서 자취를 감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게다가 장 웨이링은 평소 가족들과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장 웨이링의 어머니는 딸이 예술 쪽에 뛰어난 재능이 있으며 밝고 유쾌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으면 늘 가족과 상의했다고 하죠.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사랑해요. 그날 딸이 집을 나갈 때 별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그냥 평소와 똑같았죠. 장 웨이링의 어머니는 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이 아르바이트했던 바를 찾아갑니다. 그녀의 동료가 말합니다. 장 웨이링은 지각도 한 적 없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모두에게 친절하죠. 그녀가 가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한 게 틀림없어요. 장 웨이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2007년 6월 30일에 그녀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입고 갈 옷까지 다 맞춰둔 상태였죠. 학교 파티에서 장 웨이링은 친구에게 결혼식에서 보자며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장 웨이링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장 웨이링이 절대 가출했을 리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장 웨이링은 더 큐어라는 영국 록밴드를 좋아합니다. 장 웨이링은 한 달 후, 그러니까 2007년 8월 1일 싱가포르 실내 체육관에서 열릴 더 큐어 콘서트 티켓을 샀습니다. 티켓 가격이 180 싱가포르 달러로 학생이 장 웨이링에게는 꽤 부담되는 가격이었죠. 만약 장 웨이링이 가출을 하려 했다면 가지도 않을 콘서트 티켓을 어렵게 사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사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팔았을 겁니다. 굳이 생돈은 날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 웨이링은 싱가포르에서 꽤 이름 있는 광고회사의 인턴으로 채용됐습니다. 장 웨이링이 이전부터 무척 가고 싶어 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그녀가 갑자기 이런 기회를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의 가출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을 찾기 위해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하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경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장 웨이링의 가족은 직접 장 웨이링을 찾기로 합니다. 이에 장 웨이링의 친척과 친구, 학교 동창들을 주축으로 한 민간 자원봉사자 200여 명의 뜻을 함께합니다. 이들은 장 웨이링이 좋아하고 평소 자주 가는 곳을 중심으로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배포하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합니다. 전단에는 장 웨이링의 사진과 신상정보, 소지품 등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장 웨이링, 나이 19세, 중국계 여성, 키 169cm, 매우 마른 몸, 검은 생머리, 오른쪽 코에 한 개의 피어싱, 귀에 여러 개의 피어싱을 하고 있음. 장 웨이링의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은 싱가포르 전역을 다니며 애타게 장 웨이링을 찾습니다. 실종 전단을 여러 차례 인쇄해 사람들에게 배포하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장 웨이링의 학교 친구들은 장 웨이링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장 웨이링의 영어 이름을 따서 펠리시아를 찾아라 라는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하루 수천 명의 사람이 찾아와 장 웨이링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글로 남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글 중 장 웨이링 가족의 시선을 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 웨이링은 시험을 완전히 망쳤어요.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며칠째 술만 먹고 있어요. 장 웨이링의 가족은 놀라 바로 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죠. 후에 익명성을 이용해 장난으로 쓴 글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싱가포르를 구석구석 다 뒤졌는데도 장 웨이링을 찾을 수 있는 단서 하나 나오지 않자 여러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실족사 가능성입니다. 마린 테라스에 있는 아파트는 바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에는
이스트 코스트 파크가 있는데 공원을 방문하다 종종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다니엘의 빈정거림에 기분이 상한 장웨이링이 화를 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옵니다.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나온 장웨이링이 이스트 코스트 파크로 가려다 실족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은 제3의 인물 가능성입니다. 새벽 2시 무렵 라길의 아파트를 나온 장웨이링이 택시를 타고 집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택시 운전 기사나 마지막으로 장웨이링이 문자를 보낸 의문의 남성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장웨이링이 납치돼 해외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치안이 우수하고 안전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법도 엄해 납치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죠. 그러므로 이 같은 범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장웨이링의 부모는 딸이 납치돼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로 갔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호르 바루는 인구 약 130만 명이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제2의 도시입니다.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바로 남쪽에 싱가포르가 있죠. 장웨이링의 가족은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로 가서 거리에서 전단을 돌리며 장웨이링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이렇게 몇 달의 시간이 허무하게 흘러갑니다. 장웨이링의 가족은 실종자 가족을 돕는 단체 크라임 라이브러리 싱가포르를 찾아갑니다. 크라임 라이브러리 싱가포르는 퇴직경찰 천진난이 만든 단체입니다. 1996년 천진난의 사촌 동생이 필리핀에서 납치당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당 사건 이후 천진난은 실종자나 살해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해 이 단체를 설립합니다. 장웨이링의 부모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크라임 라이브러리 싱가포르를 찾아가고 그들의 도움으로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장웨이링의 부모는 딸 장웨이링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를 계기로 장웨이링의 실종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여론만큼 사람들은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과 같은 가능성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합니다. 그중 많은 의견이 장웨이링이 사라지던 날 밤 그녀와 늦게까지 함께 있었던 마지막 목격자 다니엘과 라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장웨이링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나, 그녀의 실종에 진정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싱가포르 경찰의 법의학적 지식과 과학수사, 높은 수사력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발표한 다니엘과 라길의 혐의 없음을 그대로 믿고 그들을 단순 목격자로만 생각했습니다. 장웨이링이 사라졌던 해 11월, 하루는 장웨이링의 친구가 장웨이링의 SNS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발견합니다. 장웨이링의 친구는 즉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합니다. 장웨이링의 부모는 딸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011년 이뤄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결혼해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웨이링의 부모는 10년이 넘도록 이사도 가지 않고 같은 곳에 살면서 언젠가 돌아올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장웨이링의 은행 계좌, 이메일, SNS 계정, 출입국 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장웨이링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2020년 6월, 장웨이링이 사라진 지 어느덧 13년이 흘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싱가포르 범죄수사국 CID로 이관됩니다. CID 요원들은 장웨이링의 실종 전단을 경찰청 트위터 계정에 올립니다. 전단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다시 한번 대중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CID 요원들은 장웨이링이 실종되기 전 가지고 갔던 물건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트북이 중고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놀랍게도 이 노트북을 판 사람은 아마드 다니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마드 다니엘은 장웨이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마린 테라스에 있는 아파트에서 같이 있었던 2명의 남성 중 1명입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다니엘이 장웨이링의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간 후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이후 아버지가 중고품 판매점에 이를 판매한 거죠. 하지만 13년 전 경찰 조사 당시 다니엘과 라길은 장웨이링이 노트북과 카메라를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그들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장웨이링은 노트북을 라길의 집에 두고 갔고 이를 가지고 간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경찰은 다니엘과 라길이
장 웨이링을 죽이고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물인 노트북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경찰은 그동안 단순 목격자로 분류됐던 35세 다니엘을 정식 체포합니다. 다니엘의 체포 소식에 장 웨이링의 부모는 절망합니다. 어딘가에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바람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죠. 얼마 후 경찰은 다니엘이 노트북뿐 아니라 카메라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카메라가 손상돼 버리는 바람에 어떤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장 웨이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마린 테라스 19블록에 위치한 공공주택 10층입니다. 그곳은 라길의 집이죠. 다니엘은 라길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라길의 소개로 장 웨이링을 알게 됐습니다. 실종 당시 처음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다니엘과 라길은 장 웨이링이 실종된 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태연하게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에서 긴장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죠. 매우 진솔하고 자연스러웠기에 경찰은 그들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니엘과 라길, 두 사람이 미리 짜고 경찰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경찰은 다니엘을 주요 용의자로 판단하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경찰은 2007년 6월 30일 새벽 1시 39분에서 7시 20분 사이에 다니엘과 라길이 라길의 집에서 장 웨이링을 죽이고 시신을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 다니엘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진술에 따라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7년 6월 30일 새벽 1시 39분, 다니엘, 라길, 장 웨이링 세 사람은 학교 파티가 끝나고 마린 테라스 19블록에 있는 라길의 아파트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마을 합니다. 다니엘의 말에 따르면 셋은 어울려 다니며 자주 함께 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처럼 마을 한 세 사람은 약 기운에 그대로 정신을 잃습니다. 아침 6시, 다니엘과 라길이 눈을 뜹니다. 그런데 장 웨이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을 먹으러 나가자며 장 웨이링을 깨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장 웨이링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코에 손을 대봅니다. 장 웨이링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장 웨이링이 숨을 안 쉬어. 다니엘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잠깐! 라길이 소리칩니다. 우리 한 거 걸리면 끝장이야! 바로 감옥이라고! 처벌이 두려워진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숨기기로 합니다. 그들은 먼저 장 웨이링을 두 개의 매트리스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집을 깨끗이 청소해 장 웨이링이 이곳에 있었던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아침 7시 20분, 두 사람은 장 웨이링이 이스트 코스트 파크에 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장 웨이링의 휴대전화를 이스트 코스트 파크에 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대로 집에 두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철물점에서 삽, 봉투 등을 구매합니다. 두 사람은 장 웨이링을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합니다. 그리고 CCTV에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합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싱가포르 북동부에 있는 풍굴 지역으로 갑니다.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을 찾아 구덩이를 파고 장 웨이링이 든 상자를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 후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의 진술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이 유기되어 있다는 장소로 가 대대적인 수색을 벌입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0년 전 2010년 6월 풍골 24번 트랙에서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도중 사람의 두개골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두개골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따로 DNA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개골을 신원미상의 사망자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체포된 후 경찰은 10년 전 풍골 24번 트랙에서 발견한 두개골이 장 웨이링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DNA 분석 결과 풍골 24번 트랙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DNA와 장 웨이링 가족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10년 전 발견된 두개골은 장 웨이링의 것이 맞았습니다.
교도소에 구류된 채 재판을 기다리던 다니엘은 약에 취한 장웨이링이 혼자 죽은 거라며 사고에 의한 것이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단지 혐의를 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게 겁이나 증거를 없애려고 그녀를 유기한 것뿐 다른 건 없어요. 장웨이링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건 당일 장웨이링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인물 라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32세의 라길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어 당장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수배자 명단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웨이링의 두개골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의 정확한 사인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처럼 장웨이링이 약 부작용으로 사망했는지 그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은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매니저로 일하며 남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그의 7주년 결혼기념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2020년 12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전 세계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몸살을 앓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다니엘의 재판은 영상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는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경찰의 고소장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만약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싱가포르 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겁니다. 법정에서 다니엘은 라길과 함께 죽은 장웨이링을 유기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러나 2011년 라길은 자신의 고향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감독으로 일하던 중 뉴스에서 다니엘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 후 라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행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두 나라 경찰이 라길의 뒤를 쫓지만 작심하고 숨어버린 그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주 중으로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2년 6월 27일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살인 혐의를 부인합니다. 다만 아주 적은 양이라도 말을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사형까지 처하는 싱가포르의 처벌이 두려워 장웨이링을 유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아마드 다니엘에게 선고유예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립니다. 즉, 일단 지금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풀어주지만 차후에 추가 증거가 드러나 기소되면 언제라도 다시 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다니엘의 변호사는 다니엘이 평생 살인 혐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고통과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과 어려움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법원은 아마드 다니엘은 장웨이링의 시신을 유기하고 경찰에게 거짓 진술해 수사에 혼란을 주었으며 장웨이링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장웨이링의 사망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또한 장웨이링의 물건 등을 훔치는 등 그녀의 죽음을 악용하였다. 이에 아마드 다니엘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한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27개월보다 한 달 적었습니다. 다니엘은 감옥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장웨이링의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지만 장웨이링의 가족은 다니엘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다니엘의 사과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은 살인 혐의에 대해 완전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023년 3월 9일 선다레시 메논 대법원장은 공범 라길이 잡혀 완전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은 보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로운 여건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보다 사건의 해결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된다. 며 다니엘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현재 밝혀진 사건의 진실은 다니엘 한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경찰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라길을 추적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언제라도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공범인 라길이 잡히면 다니엘은 다시 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장웨이링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니엘은 진짜 장웨이링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청커샹, 대만의 인플루언서이자 모델입니다. 청커지에
청커샹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청커샹과 청커지의 자매는 1995년 이란현 둥산향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쁜 외모로 유명했습니다. 언니 청커지에는 보석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언론에 나온 그녀의 인터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대만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가게 직원이라며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칭송했습니다. 2017년 천씨 자매는 인터넷 방송, 게임, 뷰티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성 넘치는 활약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란현에서 타이베이시와 인접한 신베이시로 이사합니다. 2017년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동생 청커샹은 요즘 밀려드는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촬영 스케줄이 잡혀 있어 아침부터 꽃단장에 한창입니다. 머리에 한껏 힘을 주고 얼굴에 곱게 화장을 하죠. 외출 준비를 끝낸 청커샹이 언니와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아침에 집을 나간 청커샹이 다음날 새벽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니 청커지혜가 수십 통 전화해보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생 청커샹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난 아무 일 없어요. 걱정 말아요 언니. 청커지혜는 순간 싸한 기분이 들며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청커샹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동생은 평소 자기를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높임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평소와 다른 말투에 이건 청커샹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청커지혜는 다급히 동생 청커샹에게 어디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는 계속 딴 말만 해댑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리죠. 동생이 아니라고 확신한 청커지혜는 가까운 파출소로가 신고합니다. 경찰이 청커샹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보니 타이베이도 신베이도 아닌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타이중시에 있는 걸 확인합니다. 청커지혜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의 차를 타고 동생 청커샹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타이중시로 갑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청커지혜는 동생의 친구들에게 전화합니다. 그중 한 친구로부터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량사해라고 청커샹하고 친한 애가 있어요. 량사해가 사진작가를 한 명 소개해줬는데 정위라고 그 사람하고 촬영한다고 했어요. 경찰은 량사해를 경찰서로 부릅니다. 량사해는 최근에 청커샹을 본 적 없다며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질문이 계속되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청커샹이 친하게 지내는 의류업체 사장이 있는데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전 말 못해요. 경찰은 량사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량사해가 휴대전화 번호 몇 개를 경찰에 건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청커샹이 이 사람들 중 한 명과 같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하지만 량사해가 경찰에게 준 전화번호 중 연결이 되는 번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량사해가 의심스러웠지만 그녀를 더 이상 경찰서에 붙잡아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그녀를 풀어줍니다. 집으로 돌아간 량사해는 경찰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며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량사해의 SNS를 본 청커지혜는 순간 얼어버립니다. 그녀는 황급히 동생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어째 말투나 분위기가 량사해의 SNS에 올라온 글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청커지혜는 청커샹의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 청커샹과 친구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3월 1일 오전까지는 원래 동생의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의 기점으로 동생 청커샹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동생 청커샹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청커지혜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동생인 척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량사해의 말투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량사해가 동생을 어떻게 하고 동생 전화기로 아무 일 없는 척 연락한 건 아닐까? 그럼 동생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청커지혜는 량사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량사해는 청커샹과 아주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청커지혜는 동생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월 3일 아침 8시 10분 청커지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동생에게 전화합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타이중시에 있는 한 5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희 호텔 유실물 보관실에 전화기가 보관되어 있는 걸 보고 마침 분실 신고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청커지에는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한 뒤 바로 해당 호텔로 향합니다. 청커지가 호텔에 도착하자 먼저 도착한 경찰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투숙객 명단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호텔 투숙객 명단을 보니 량사회와 그녀의 남자친구 청유의 이름이 보입니다. 량사회는 최근에 동생 청커샹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호텔에 량사회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묵었다니 경찰은 량사회와 청유가 묵었던 1122호방을 확인합니다. 방 안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CCTV에서 청이가 1122호로 나와 유실물 보관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청이가 청커샹의 전화기를 몰래 보관실에 놔두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양사회, 청이 두 사람은 분명 청커샹의 실종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이들에 대해 조사합니다. 양사회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유는 달랐죠. 그는 타이베이시 경찰 수배 명단에 올라와 있는 자였습니다. 청유는 강력 사건의 용의자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여러 여성을 추행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적은 없었죠. 살인은 다른 범죄와는 또 다른 영역이었기에 아무리 망난이라도 쉽게 저지를 수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경찰은 청커샹이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양사회, 청이를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청이가 말합니다. 그날 청커샹과 촬영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다퉜다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청커샹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기분도 그렇고 어디 바람이나 쐬러 간 게 아닐까요? 경찰은 청커샹의 남자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청이의 진술과 달리 당시 두 사람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실을 말하자 청이는 이번에는 다른 소리를 합니다. 사실 촬영이 끝나고 장 씨라는 사진작가와 같이 나갔어요. 그 사람은 신베이시 중어치에 살아요. 청커샹이 가방을 놓고 갔길래 제가 가지고 갔어요. 경찰은 청이가 말한 사진작가 장 씨에 대해 조사합니다. 하지만 장 씨는 사진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에 청이와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였을 뿐이죠. 게다가 그는 지금 대만에 없습니다. 2달 전 항저우로 간 이후 계속 항저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이의 진술은 거짓이었습니다. 거짓말이 탄로 나자 청이는 태도를 바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청커샹의 부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호소합니다. 경찰은 청이가 청커샹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100%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조금이라도 빨리 청커샹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조사의 강도를 높입니다. 경찰은 청이의 과거 전과 기록을 언급하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사실대로 말하면 감형해 주겠다고 회유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청이가 입을 뗍니다. 타이베이시 남항에 있는 완샹 빌딩 지하 상가로 가보세요. 경찰은 곧바로 청이가 말한 곳으로 출동합니다. 청이가 말한 완샹 빌딩 지하 상가는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어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컴컴한 지하 상가에 들어서자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이건 시체가 부패할 때 나는 냄새입니다. 경찰은 청커샹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들은 지하상가 구석진 곳에서 청커샹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목에는 가방끈이 감겨 있었고 신발은 벗겨져 있었으며 알몸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 있던 청이는 모든 걸 단념한 듯 말합니다. 사실 량사해랑 같이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타이중시에 있는 호텔로 도망쳤죠. 모든 건 량사해의 뜻이었어요. 전 그저 여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청커샹이 죽었다는 소식에 량사해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의 모습에 경찰이 가증스럽다는 듯 비웃으며 말합니다. 저기, 연기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당신 남자친구가 다 불었어. 량사해는 청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한편 청커샹이 발견된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청이의 단독 범행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지하상가 바닥에 청커샹을 질질 끌고 가면서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었는데 만약 량사해가 있었다면 청이와 함께 청커샹을 옮겼을 거고 그러면 바닥에 자국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청커샹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 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발견되죠. 경찰은 지하상가 계단에서 마스크와 생수병을 발견하고 마스크와 생수병, 청커샹의 손톱을 잘라 국가수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렇다면 청이는 사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경찰이 집요한 추궁에 청이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청커샹은 자기가 인기 좀 있고 잘 나간다고 늘 양사일을 무시하고 깎아내렸어요. 무슨 너같이 생긴 애가 왕홍을 한다고 설치냐면서 양사이가 너무 속상하다고 복수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청커샹을 완샹빌딩 지하상가로 불러냈어요. 청커샹이 지하상가에 나타나자 양사이가 저한테 몹쓸 짓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손전등까지 비춰주면서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양사이가 시키는 대로 청커샹을 범했어요. 근데 청커샹이 너무 강하게 저항하더라고요. 놀란 양사이가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청커샹의 머리를 때려 기절시키고 정 가방끈으로 목을 졸랐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만 힘 조절을 못했어요. 정말 실수였어요. 양사이가 다 시킨 거예요. 전 그녀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청이의 진술은 사실일까요? 그럼 량사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량사해, 당시 나이 22세. 량사해와 청커샹은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자신들의 친분을 과시합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같이 밥을 먹고 생일을 축하해 주는 등 무척 가까워 보였습니다. 량사해는 타이베이시 남항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량사해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두 번째 아내인 량사해의 어머니를 만나 량사해와 여동생을 낳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량사해의 아버지는 퇴직한 경찰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퇴직하면서 큰 금액의 퇴직금을 받았고 어머니는 과자 가게를 해 집안 형편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2017년 2월 량사해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량사해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하죠. 들리는 풍문에 따르면 그녀는 호텔 내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문제들로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창시절 량사해는 예쁘장한 외모로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기가 꽤 많았죠. 하지만 공부는 량사의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량사해는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아 학교에서 제적을 당합니다. 2015년 량사해는 앨범까지 낼 정도로 유명한 플러거 성결석과 1년간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둘의 만남과 헤어짐은 그리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서로 헐뜯기 바빴죠. 2년 후 량사해는 새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그는 자기가 퓰리처 상과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 후보에 올랐던 유명 사진작가이며 자기 아버지가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프라다, 클로의 임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자가 바로 오늘 사건의 주요 용의자 청이입니다. 청이와 량사해는 사이좋은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죠. 이때 경찰은 완샹빌딩 지하상가 주변에 있는 편의점 CCTV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3월 1일 낮 11시 46분 모자를 쓰고 회색 옷을 입은 여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청이는 이 여성이 청커샹이라고 했습니다. 2분 뒤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청이와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청이는 이 여성을 자신의 여자친구 량사해라고 했습니다. 낮 12시 26분 청이와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완샹 빌딩으로 들어갑니다. 모자를 쓰고 회색 옷을 입은 여성은 다른 문을 통해 완샹 빌딩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은 청이의 진술대로 모자를 쓰고 회색 옷을 입은 여성을 청커샹으로, 검은 옷을 입고 청이와 함께 움직인 여성을 량사해라고 단정짓고 량사해, 청이 두 사람을 범인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증거인멸 등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량사해는 CCTV 속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은 자기가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합니다. 당시 자신은 집에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량사해의 남자친구 청이는 그녀가 맞다고 진술합니다.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람들은 량사해에게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절친을 질투해 남자친구를 이용해서 몹쓸 짓을 한 것도 모자라 죽이기까지 했다며 악녀라고 손가락질하죠.
게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아버지를 하늘로 보낸 사람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악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며 사람들의 비난과 따가운 시선이 모두 량사에게로 향합니다. 앞에서 청이가 청커샹이 실종된 날 청커샹과 함께 나갔다고 거짓 진술한 사진작가 장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실 사진작가가 아니라 잠시 어울려 놀던 청이의 친구였죠. 이름 장용우. 그는 인터넷에 청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청이는 자기가 재벌 2세라고 떠벌리고 다니지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걔가 들고 다니는 차키 있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이런 자동차 키. 그거 다 타오바오에서 산 가짜들이에요. 그리고 그 블랙카드 있죠? 그것도 타오바오에서 산 거예요. 블랙카드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밥 먹고 술 마실 때 한 번도 결제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에서 발급받은 카드라 여기서는 쓸 수 없다나 뭐라나. 그리고 자기가 판빙빙, 권지용하고 친구래요. 기가 막히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자기 집이 프랑스에 있는데 나중에 같이 가자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 집도 보여준 적 없어요. 맨날 이런 걸로 사기쳐서 여자들을 꼬신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모델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사기쳐서 돈 뜯어내고 몹쓸 짓하고 하여튼 인간 말종이에요. 청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그의 화려한 범죄 경력에 깜짝 놀랍니다. 청이는 2016년 말 사진 촬영을 빌미로 모델을 꿰어내 몹쓸 짓을 하려다 모델이 도망쳐 신고하면서 수배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세 소녀에게 4차례나 몹쓸 짓을 했는데 청이의 어머니가 40만 대만 달러를 주고 피해 부모와 합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청이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청커샹이 발견된 완샹 빌딩 지하상가라는 사실이죠. 청이는 9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줄곧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도벽이 있었는데 슈퍼마켓, 문방구 등 마구잡이로 물건을 훔치고 다녔죠. 청이는 어릴 때부터 경찰서를 들락날락합니다. 이 때문에 청이의 어머니는 3번이나 이사를 하지만 그는 더 삐뚤어져만 갔습니다. 사실 청유의 진짜 이름은 거팅위입니다. 청유의 어머니는 아들의 화려한 전과 기록을 세탁하기 위해 청유로 이름을 바꾸죠. 어머니의 이런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인이 된 청이는 자신을 재벌 2세라고 속이고 여성들에게 접근합니다. 2013년 청유는 샤오치라는 여성을 만나는데 샤오치는 청유의 화려한 겉모습에 빠져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역전할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죠. 청이는 처음에는 값비싼 명품을 사주고 맛있는 밥을 사줍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때 청이가 사준 명품은 모두 인터넷에서 산 가짜였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 청이는 큰 건이 있다며 샤오찌에게 투자를 종용합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샤오찌는 자신이 청이에게 당한 걸 깨닫게 됩니다. 청이는 부자 행세를 하며 만난 여성과 한 달 만에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 5일 만에 청이의 실체를 알게 된 아내는 청이와 이혼하죠. 한마디로 청이는 인간 쓰레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청커샹을 살해한 걸까요? 진짜 여자친구 량사이가 시켜서 한 일일까요? 경찰은 CCTV를 재차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3월 1일 CCTV에 찍힌 회색 옷을 입은 여성은 청커샹이 아니었습니다. 완샹 빌딩에 살고 있는 황견리라는 다른 여성이었죠. 사건 당시 황견리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데다 청커샹과 몸매까지 비슷해 경찰은 청커샹이라는 청이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청이와 함께 있던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은 누구일까요? 청이의 말대로 양사의일까요? 확인 결과 놀랍게도 숨진 청커샹이었습니다. 양사회는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은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량사회의 어머니 역시 딸의 결백을 증명할 중요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량사회의 어머니는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동네에 설치된 CCTV를 모두 다 확인하고 다녔는데 집 주변에 설치된 CCTV에서 저녁 6시 20분 무렵 집을 나와 외출하는 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양사회의 말대로 사건 당시 그녀는 사건 현장이 아닌 정말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양사회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믿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서 량사의 휴대전화가 범행 시각 사건 현장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청이가 량사의 휴대전화를 훔쳐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량사의 휴대전화로 량사 해인 척 청커샹과 연락한 사실도 밝혀내죠. 이때 국과수 DNA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분석 결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생수병, 청커샹의 손톱에서 청위, 한 사람의 DNA만 발견됩니다. 이것은 범행 당시 현장에 청이와 청커샹 두 사람뿐이었다는 걸 의미하죠.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량사의 집에서 청커샹의 시계와 휴대전화 케이스, 소지품 등이 발견되는데 이는 모두 청이가 일부러 그녀의 집에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대체 청이는 왜 이토록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자신의 여자친구 량사회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한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살인죄는 최소 징역 20년 이상인 반면 살인방조죄는 그보다 약한 징역 14년 이하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감형받기 위해 어떻게든 여자친구를 끌어들이려 한 것입니다. 범행이 드러날 경우 경찰이 자기보다는 친구인 량사회를 주범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진실이 밝혀지자 청이는 체념한 듯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청이는 이전부터 청커샹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커샹에게 시급 5천만 대만 달러를 제시하며 사진 촬영을 의뢰합니다. 평소 안면이 있었던 터라 청커샹은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진 촬영을 하기로 한 날, 두 사람은 완샹빌딩 지하상가 주변 편의점에서 생수를 삽니다. 청이는 자기 차가 완샹빌딩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며 그녀와 함께 지하상가 쪽으로 가죠. 청커샹은 당연히 아무 의심 없이 청이를 따라갑니다. 지하상가에 도착하자 청이는 무방비 상태로 있던 청커샹을 제압하고 몹쓸 짓을 합니다. 청커샹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청이는 가방끈으로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청커샹의 숨이 멈추자 지하상가 구석으로 그녀를 옮기고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청이는 호텔로 가 자기와 량사의 이름으로 호텔 체크인을 한 후 1122호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청커샹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녀인 척 문자를 보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청커샹의 휴대전화를 호텔 유실물 보관실에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청이의 진술입니다. 2018년 7월 10일 법정에선 청이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합니다. 이에 검사는 미리 계획한 장소로 청커샹을 유인한 점, 범행 후 자신의 죄를 연인 량사에게 덮어씌우려고 한 점 등을 들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임을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죠. 판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첫째, 청이가 청커샹을 범할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청이가 당황해 우발적으로 살해한 듯 보인다. 둘째, 살해 방법이 잔인하지 않다. 판결이 선고되자 사형을 피한 청이는 미소를 지어 보였고 청커샹의 가족은 오열했습니다. 2020년 6월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청이는 감형을 위해 정신감정을 의뢰하지만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대법원은 청이를 사형시켜 달라는 유족의 요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에 따라 종신형을 확정합니다. 량사회의 결백이 밝혀졌지만 청커샹의 가족과 일부 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그녀가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량사회는 자신의 SNS에 친구 청커샹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올리는데 이를 본 청커샹의 언니 청커지에는 가식 떨지 말라며 그녀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2010년 7월 23일 아침 7시 4분 호난성 린샹역 역 입구에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그는 짐을 들고 바로 대합실로 향합니다. 그러자 보안요원이 그를 막아서며 말합니다. 저기 짐을 수화물 검색대에 올려주세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차역에서도 역 안에 들어가려면 공항에서처럼 보안 검색대를 꼭 거쳐야만 합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짐을 검색대에 올려놓고 한 발 물러섭니다. 그는 뒤를 힐끔 보더니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사이 그의 짐은 수화물 컨베이너 벨트를 타고 X선 스캐너를 통과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지켜보던 보안 요원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남성의 짐 안에 꼭 사람 팔뚝 같아 보이는 물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안 요원은 옆에 동료를 부릅니다. 그때 문제의 남성이 다시 나타나더니 두 번째 짐을 수화물 검색대에 올려놓습니다. 짐은 다시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천천히 X선 스캐너를 통과합니다. 보안 요원들은 이전보다 더 유심히 남성의 짐을 살펴봅니다. 이게 뭐야? 사람의 갈비뼈 같은 게 보였습니다. 짐이 수화물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이 남성은 먼저 대합실 쪽으로 들어가 자신의 짐이 검색대를 빠져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남성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저기, 짐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냥 고기하고 뼈 같은 게 들어있어요. 보안 요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성을 쳐다보며 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남성은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는 검색대를 통과해 나온 자신의 짐 2개를 의자 옆으로 옮깁니다. 그러고는 기차표를 사러 잠깐 매표소 좀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오겠다던 남성은 이대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한참이 지나도 남성이 돌아오지 않자 보안 요원은 일이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하고 경찰은 남성이 두고 간 짐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남성의 짐은 2개의 종이 상자였는데 하나는 과일배 상자였고 다른 하나는 란주 회사의 모기향 상자였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봅니다. 검은색 비닐봉지로 쌓여있는 물건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밀봉된 검정 비닐봉지를 열어봅니다. 고약한 악취가 확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코를 막고 안의 물건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2개의 상자에는 사람의 몸, 상반신과 하반신이 각각 나눠 담겨 있었습니다. 머리와 내장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문제의 상자를 들고 온 남성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경찰은 먼저 기차역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잠시 후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바로 기차역을 떠나지 않고 매표소로 갑니다. 그는 시간표를 잠시 확인하는 듯 하더니 7시 10분 어디론가 떠납니다. 이후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기차역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남성의 대략적인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키 약 170cm에 보통 체격을 가진 50대 중년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옅은색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린샹시는 후난성, 후베이성 장시성 이렇게 3개의 성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의자는 어디로든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의 도주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유기할 때 은밀하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피해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당당히 들고 사람이 많은 기차역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수화물 검색대를 통과하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어디에도 남성은 만천하에 자기 범행을 알려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도대체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행동이 범죄자들에게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행동 패턴이었기 때문에 용의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린샹시 사람들은 범인의 대담한 행각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바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나섭니다. 하지만 신체가 잘려있는 상태라 성별조차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합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여성이며 사망한 지 채 1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전날 밤이나 새벽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치명상은 머리 부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키는 약 155cm로 나이 35세 이상, 하얀 피부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도시 여성으로 보였으며 몸에는 수술한 흔적이 있었고 왼쪽 손가락에는 반지를 낀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부검인은 범인에 대해 말합니다. 피해자 상태로 볼 때 범인은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시신 절단면이 매우 깨끗하고 크기가 일정한 상태로 작업되어 있으며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종이 상자에도 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고요.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범인은 일반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범인은 죽은 이를 마주하는 것에 매우 능숙한 사람입니다. 거기다 해부학에 대한 지식도 상당한 것 같아요. 이건 전문업자의 소행이에요. 부검이의 소견 외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봅니다. 그러던 중 용의자의 특정 움직임이 하나 포착됩니다. 그는 허리춤에 있는 안경집에서 안경을 꺼냅니다. 그리고 안경을 끼고 기차 시간표를 확인하죠. 경찰은 용의자가 돋보기 안경을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광판의 글씨는 멀리서 봐도 잘 보일 정도로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는 가까운 곳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듯 안경을 꺼내 쓰죠. 그리고 안경집을 허리춤에 착용한 것으로 보아 경찰이 처음 예상한 것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과 노인,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왜 피해자는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걸까요? CCTV에서 용의자는 힘겹게 상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상자가 그에게 무겁다는 것을 뜻하죠. 상자의 무게는 각각 15kg에서 20kg 정도로 노인 혼자 상자 두 개를 기차역까지 옮기는 건 무리였을 겁니다. 즉, 기차역까지 어떤 교통수단이든 교통수단을 이용해 피해자가 든 상자를 옮겼을 겁니다. 경찰은 린샹역 주변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단문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린샹시에서 일하는 모든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확보해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7월 23일 아침 6시에서 7시경 종이 상자 두 개를 들고 탑승한 승객을 찾습니다. 어깨에 가방을 메고 허리춤에 안경집을 찬 노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운전기사가 경찰서에 연락합니다. 그는 용의자를 태우지는 않았지만 왠지 그를 본 것 같다고 말하죠. 아침 6시 50분쯤 기차역 부근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 택시 한 대가 섰는데 외지에서 온 택시였죠. 택시에서 옅은색 옷을 입고 가방을 맨 남자가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상자 두 개를 꺼내는 걸 봤어요. 키는 170cm 정도 되고 보통 체격에 얼굴은 좀 통통하고 눈썹이 진했어요. 뭐 별다른 것 없이 그냥 보통 사람 같았어요. 택시기사가 말한 남자의 옷차림과 다른 특징들이 CCTV 속 용의자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어 말합니다. 외지에서 온 차라 아무래도 시선이 가서 봤는데 자동차에 후베이 적벽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택시기사의 말대로라면 용의자는 후베이성 적벽시에서 택시를 타고 후난성 린샹시 기차역으로 왔을 확률이 큽니다. 경찰은 적벽시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 경찰과 협력해 새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적벽시의 한 길목에 설치된 CCTV에서 용의자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가 린샹역의 모습을 드러내기 23분 전 그는 길거리를 계속해서 배회합니다. 얼마 후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대화를 나누더니 2분 뒤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납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용의자를 린샹역까지 태워준 택시기사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 정보를 조회해 택시기사를 찾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손님을 태우고 린샹역까지 갔어요. 손님이 가는 길에 농협은행에 좀 들르자고 하더라고요. 은행에 도착하니 상자 두 개를 씻더군요. 그리고 전 손님을 린샹역까지 태워다 줬어요. 택시기사가 말한 농협은행 주변은 시청 방송국 등 정부기관과 빌딩이 밀집해 있으며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은 없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농협은행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이곳으로 옮겼을 거로 생각하죠. 용의자의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여기서 경찰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적벽시에도 기차역이 있는데 왜 굳이 린샹 기차역까지 왔냐는 겁니다. 린샹시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걸까요? 경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지만 더 이상 용의자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별다른 수사 진척 없이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갑니다. 수사는 큰 진전 없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경찰은 문득 용의자가 들고 온 두 개의 상자 중 한 개가 기억납니다. 바로 란지 회사의 모기향 포장 상자였습니다. 해당 모기향 상표는 스촨성 쭈궁시와 후베이성 자유현 두 곳에서만 유통됩니다. 후베이성 자유현은 적벽시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새로운 단서를 찾아냅니다. 사건 당일 자유현에서 적벽시로 돌아오는 택시가 있었는데
택시기사는 상자 2개를 갖고 탄 남성을 태웠다고 진술합니다. 택시기사는 그 승객이 자기가 자유위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담긴 란쥐 회사의 상자, 택시기사의 증언, 2가지 단서 모두 장강에 위치한 작은 도시 자유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유현은 상조, 장래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강 하류에 위치한 자위현으로 많이 떠내려왔죠. 죽은 사람들을 강에서 건져내고 장례를 치르다 보니 자연스레 장례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장의사는 자위현에서 중요하면서도 잘 나가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장의사는 장례에 필요한 여러 일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이전 부검이가 쓴 소견서를 보면 부검이는 용의자가 해부학에 대한 이해가 높고 죽은 이를 마주하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생각합니다. 용의자가 장의사일 수도 있겠군. 경찰은 곧장 자유현으로 출동합니다. 얼마 후 마을 사람 중에 CCTV 속 남성을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장의사 리씨잖아요. 리무무요. 이름이 리무무예요. 경찰은 현지에서 용의자 리씨를 체포합니다. 당시 그는 CCTV에서 입고 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리씨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피해자는 리씨보다 30살 어린 손유원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리무무, 1941년 8월 3일 출생, 당시 나이 69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리씨는 나이보다 상대적으로 어려 보였습니다. 70살에 가까운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죠. 이제부터 리무무가 왜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리무무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씨는 우체국 공무원으로 1997년에 퇴직합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는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대부분 같은 직장에서 몇십 년을 함께 일한 동료입니다. 그에 대한 평판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리씨는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이웃들과도 두루두루 원만하게 잘 지냈습니다. 리씨는 퇴직 후에도 돈을 벌고 싶었기에 장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지만 리씨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우한으로가 열심히 준비해 장의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 후 리씨는 자유현에서 꽤 유명한 장의사가 됩니다. 돈벌이도 꽤 괜찮았죠. 리씨는 연금 외에도 매달 약 5천 위안씩을 더 법니다. 리씨에게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온 셈이죠. 그러나 그의 생활은 윤택해졌을지 모르지만 외로움과 쓸쓸함은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 일을 마친 리씨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골목길에 접어들자 마사지샵이 보입니다. 가게 안에 한 무리 여성들이 리씨를 발견하더니 한달음에 달려나와 리씨를 유혹합니다. 해당 마사지샵은 일반적인 마사지샵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유혹에 리씨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못 이기는 척 여성들을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보다 30살이나 어린 손유원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손유원에게 첫눈에 반한 리씨는 이날부터 그녀의 단골 손님이 됩니다. 손유원은 참하고 예쁘장한 외모를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리씨는 거의 매일 손유원을 만나러 마사지샵에 갑니다. 손유원은 리씨에게 자신이 솔로라고 말하며 그를 유혹합니다. 만남이 반복되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어리고 예쁜 연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리씨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집 월세, 생활비 등 여러 방면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손유원도 리씨가 썩 싫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돈도 많고 얼굴도 동안인 편이라 같이 다니기에 그리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손유원은 자주 리씨 집을 드나들며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줍니다. 리씨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는 점점 손유원에게 빠져들고 리씨는 여전히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는 손유원을 돕고 싶었습니다. 리씨는 손유원이 업소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他跟我已经做了保证的，将来我说你将来跟我在一起，我给你买车吧，将来可以发工资，我的钱就是他的钱。 리씨는 아내가 떠난 후 손유원이 자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린 연인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평생 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힘들게 모은 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녀를 위해 썼죠. 2019년 9월, 리씨가 손유원에게 청혼합니다. 손유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합니다. 리씨는 당연히 손유원도 승낙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손유원이 리 씨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남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난 당신한테 손녀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만 헤어져요. 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없이 천사 같던 그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손유원은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당신이 주는 돈 몇 푼으로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나 계속 업소에 나갈 거예요. 이번에 강조에 좋은 자리가 나서 강조로 갈 생각이에요. 그러나 리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유원을 붙잡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유원은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을 말합니다. 사실 나 유부녀예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내가 진짜 당신이랑 결혼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리 씨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사랑을 속삭이며 한 손유원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저 돈만 보고 자기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리 씨는 지금까지 손유원에게 약 8만 위안을 썼습니다. 남들에게 구두쇠라 손가락질 받으며 알뜰살뜰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그 거짓에 자신이 놀아났다는 사실에 리 씨의 가슴 깊은 곳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를 속이다니! 지금까지 당한 이 치욕과 모욕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손유원, 널 없애주겠어! 2010년 7월 22일 저녁, 리 씨가 마지막으로 만나자며 손유원을 집으로 부릅니다. 집에 도착한 손유원은 먼저 씻습니다. 이 틈을 타 리 씨는 망치를 꺼내들고 욕실로 들어가 씻고 있는 손유원을 공격합니다. 잠시 후 손유원이 숨을 거둡니다. 리 씨는 욕실에서 그녀의 신체를 작업해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내장을 집에서 가까운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이후 경찰이 수중수색을 진행하지만 강물이 원체 깊은 데다 연일 내린 비로 인해 물이 불어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리 씨는 손유원을 나눠 담은 상자 2개를 유기할 장소를 찾습니다. 집에서 멀면 멀수록 좋아. 리 씨는 100km 떨어진 적벽시로 상자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금방 경찰에 들킬 것 같았죠. 그는 택시를 타고 더 멀리 있는 린샹시로 갑니다. 리 씨는 여전히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기차를 타고 더 먼 도시로 가서 상자를 버리기로 합니다. 그는 상자를 들고 린샹역으로 갑니다. 그러다 수화물 검색대를 지키고 있던 보안 요원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죠. 여기까지가 리 씨의 진술 내용입니다. 조사 과정 중 경찰이 리 씨에게 묻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려고 했다니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경찰은 대담한 리 씨의 행동이 고도의 심리전은 아니지 내내 고민하며 수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리 씨의 말은 그간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안 검색이 뭐죠? 리 씨는 오랜 기간 고향에만 머물며 지냈던 탓에 기차역에서 보안 검색을 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 CCTV가 자기를 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한 범인을 상대로 경찰은 그간 고심하며 수사해 왔던 겁니다. 您知道那个机器是做什么用的吗？不知道，那真的还肉都会进那里，以前坐火车的时候有没有这样的仪器啊？以前没有，没有。没有，我说还照相，把我的穿的那个夏天穿的衣服都全部都照下来，我的人像都照下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말 그대로 리 씨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용감하게 손유원이 든 상자를 들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차역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엄청난 전문가가 벌인 흉악범죄라고 생각해 중국 전역의 경찰청을 긴장시켰던 해당 사건은 56시간에 걸친 경찰 추적 끝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011년 4월 11일 중국 법원은 리무무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리 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장 항소합니다. 2012년 6월 11일 2심 법원은 2년 후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시간은 흘러 고등인민법원은 리 씨의 나이가 많은 데다 바른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리무무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합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유기징역 18년형으로 감형합니다. 현재 그의 형기는 2034년 4월까지입니다. 80살이 넘은 리 씨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미국 콜로라도주 브렉 헨리지.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의 작은 도시 브렉 헨리지는 스키 리조트가 유명해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브렉 헨리지에서 남쪽으로 24km 떨어진 한적한 곳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마을인 엘마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 제프 오버 홀처, 당시 나이 26세, 전기 수리공입니다. 80년대 초반만 해도 마을 사람들 중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프는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있었죠. 마음씨 착한 제프는 자주 사람들을 자기 차에 태워주곤 했습니다. 제프의 아내 바비조 오버 홀처, 당시 나이 29세, 현지에 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프와 바비는 서로 출근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내 바비는 매일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바비의 회사는 차를 타고 약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데 아름다운 아내가 혹여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제프는 아내의 안전을 위해 호신용으로 쇠를 녹여 두꺼운 열쇠고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어느덧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프와 바비, 두 사람은 돈도 꽤 모아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꿉니다. 1982년,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리던 겨울밤, 바비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히치하이킹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비 역시 생각지 못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자기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1982년 1월 6일 수요일, 눈보라가 콜로라도주를 강타했습니다. 연이은 폭설에 도로 곳곳이 많은 눈으로 쌓여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영하 30도까지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콜로라도주 지역 대부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바비는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기 때문이죠. 퇴근한 바비는 친구 몇몇을 불러 승진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를 합니다. 한파주의보 따위는 잊어버리고 바비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 6시 20분, 바비는 바에서 남편 제프에게 전화합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비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1시간 30분 후, 저녁 7시 50분, 제법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발그레해진 바비는 친구들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다며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아쉬움의 친구들은 조금만 더 있다 가라며 바비를 붙잡습니다. 친구 한 명이 자기가 차로 데려다 줄 테니 더 놀다 가라며 바비를 붙잡지만 바비는 집에 혼자 있을 남편이 걱정돼 친구들의 만류에도 먼저 빠르 나옵니다. 밖은 찬바람과 함께 눈발이 흩날립니다. 바비는 추위에 몸을 벌벌 떨며 지나가는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기 위해 기다립니다. 히치하이킹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낯설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문화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땅이 넓은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는 당시에 꽤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바비는 언 두 손을 비벼가며 지나가는 차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얼마 후 한 차량이 바비 앞에 섭니다. 그러더니 바비에게 타라며 손짓합니다. 바비는 추운 날씨에 자신을 태워준 운전기사를 향해 땡큐를 연발하며 재빨리 따뜻한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차 시동 소리와 함께 바비를 태운 자동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한편 바비의 남편 제프는 일찍 퇴근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방금 아내 바비로부터 잘 있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안심합니다. 마침 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제프는 친구와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구가 떠난 후 제프는 아내 바비를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고 맙니다. 밤 12시, 제프는 잠에서 깹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비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프는 오늘 아내와 함께 있었던 친구 중 한 명의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벌써 집에 왔어도 왔을 시간인데 제프는 불안해집니다.
아무래도 직접 친구의 집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제프는 외투를 입고 차에 시동을 겁니다. 퍼붓는 눈보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프는 초조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프는 바비의 친구 집 앞에 도착합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급한 맘에 제프는 친구 집 현관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친구는 막 잠에서 깬 듯 보였습니다. 제프, 무슨 일이에요? 늦은 시간에 집으로 찾아온 제프를 본 친구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합니다. 바비가 아직 집에 안 와서요. 혹시 바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제프의 말에 친구는 화들짝 놀라며 말합니다. 뭐라고요? 집에 안 갔다고요? 바비는 아까 저녁 8시가 되기도 전에 먼저 집에 간다고 갔어요. 집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 늦은 시간에 바비는 대체 어디 간 거죠? 오히려 바비의 행방을 되묻는 친구의 물음에 제프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제프는 곧장 차를 몰아 20km 떨어진 브레켄리지 경찰서로 갑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집에 가서 기다려보고 내일도 연락이 없으면 그때 다시 신고하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제프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밤새 아내 바비를 기다립니다. 다음날 아침 1982년 1월 7일 제프의 집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는 제프의 집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한 목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목장 앞을 지나는데 길 옆에 운전면허증과 여자 소지품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운전면허증에 연락처가 있길래 전화해요. 제프는 친구들과 함께 바로 그 목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소복히 쌓인 눈 속에서 파란색 가방을 발견합니다. 제프는 한눈에 바비가 평소에 메고 다니던 가방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제프와 친구들은 차에서 내려 가방이 떨어져 있는 곳 주변을 수색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피 묻은 장갑과 휴지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계속 주변을 살펴보지만 바비의 모습이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프와 친구들은 목장으로 가서 바비의 운전면허증과 소지품을 챙겨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프와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비가 지나갔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스키 장비를 챙겨 후지어 패스로 갑니다. 후지어 패스는 미국 서부 로키 산맥에 있는 콜로라도 중부의 높은 산길로 엘마에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져 있습니다. 밤새 내린 많은 눈으로 산 입구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비는 브레켄리지와 엘마 사이에 있는 이 길로 주로 다녔기 때문에 제프와 친구들은 각자 지역을 나눠 스키를 타고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얼마 후 무리 중 한 명이 바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브레켄리지 바에서 약 16km 떨어진 후지어 패스의 눈더미 속에서 제프의 아내 바비를 찾아냅니다. 그녀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제프는 곧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영하의 날씨에 바비의 몸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비의 손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가슴에 총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파란 스웨터에는 총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총상이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범인이 리볼버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후지어 패스 부근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바비가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후지어 패스 주차장에서 바비의 열쇠고리와 오렌지색 양말 한 짝을 발견합니다. 열쇠고리는 제프가 아내 바비의 안전을 위해 호신용으로 직접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말은 바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말 말고도 주인을 알 수 없는 가방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 안에는 약간의 동전과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시신이 되어버린 아내를 마주한 제프는 망연자실 바비를 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프는 목장 가는 길에 눈 속에서 찾았던 피 묻은 바비의 장갑과 휴지를 경찰에게 건네줍니다. 검사 결과 장갑에 묻은 혈액은 남성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80년대 초반 당시 DNA 분석 기술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훗날을 기약하며 피 묻은 장갑을 증거물 보관소에 보관합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일까요? 사건 당일 저녁 바비가 탄 차의 운전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구 차에 탔는지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경찰은 남편 제프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프가 말합니다. 6일 저녁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잠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는 금방 집으로 돌아갔어요. 친구가 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 떠보니 어느새 밤 12시가 됐더라고요. 아직 아내가 집에 안 왔다는 걸 알고 너무 놀라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내가 같이 놀았던 친구 집에 갔어요. 그러나 경찰 조사 내내 6일 저녁 제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친구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프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없었죠. 바비가 발견된 다음 날, 1982년 1월 8일, 브렉 헬리지 경찰서로 실종 신고 하나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바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아네트가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 되고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연속해서 2명의 여성이 사라지다니 그동안 이 작은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아네트에 대해 조사합니다. 아네트 케이 슈네, 당시 나이 21세,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네트의 어머니는 재혼을 했고 아네트에게는 4명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아네트는 쾌활하고 발달한 성격입니다. 그녀는 스튜디어스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4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네트는 브레켄리지로 이사 왔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호텔에서 저녁에는 바에서 일했습니다. 성격이 좋은 아네트는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각 한 번 한 적 없을 정도로 성실했죠. 그런 그녀가 이틀 동안 아무 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아네트에게 계속 연락해보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네트의 행동 반경을 파악한 뒤 실종 전 행적 수사에 속도를 냅니다. 이틀 전 1982년 1월 6일 아네트는 호텔을 관둡니다. 그리고 히치하이킹을 해 브레켄리지의 한 약국에 갑니다. 오후 4시 45분 아네트가 약국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오후 5시 아네트는 또 히치하이킹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는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같은 날 아네토와 바비 두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느낍니다. 경찰은 다시 제프를 찾아갑니다. 혹시 아네트라는 여성을 알아요? 제프는 모른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아네트라는 여성을 모른다고 답했던 제프는 며칠 후 신문에 실린 아네트의 사진을 보고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프는 경찰을 찾아가 아네트를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1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아네트를 집까지 태워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 보지 못했고요. 제프는 자기 발로 경찰을 찾아가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피해 여성 2명과 연관성이 있는 제프를 향한 경찰의 의심은 더욱 짙어집니다. 사건 발생 2달 뒤, 제프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습니다. 결과는 경찰의 예상과 달리 제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프의 말은 사실이었죠. 더 이상 사건에 대한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집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1982년 7월 3일,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던 중, 브레켄리지에서 약 37km 떨어진 세크라멘토 크릭에서 아네트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러 세크라멘토 크릭으로 놀러온 소년이 아네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고 있던 소년은 물에 뭔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 같았습니다. 소년은 기겁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아들의 비명에 놀란 소년의 아버지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오는 걸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물속에 엎드린 채 떠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피해 여성은 겨울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은 반대로 신고 있었습니다. 청바지 지퍼가 망가져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은 생전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6개월 전에 사라졌던 아네트였습니다. 부검 결과 아네트의 등에서 총상이 발견됩니다. 흉기는 바비와 같은 리볼버로 추측됩니다. 범인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등에 총을 맞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던 경찰의 눈에 아네트의 양말이 들어옵니다. 왼발에는 오렌지색 양말을, 오른발에는 긴 줄무늬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네트의 옷 주머니에서 같은 모양의 긴 줄무늬 양말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오렌지색 양말의 다른 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가지 일이 경찰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6개월 전 바비를 발견한 현장에서도 오렌지색 양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말은 바비의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아네트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경찰이 두 개의 오렌지색 양말을 비교해보니 같은 한 쌍의 양말이었습니다. 당시 양말과 함께 발견된 가방 역시 아네트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확신합니다. 두 사건은 같은 사람의 소행이다. 경찰은 증거들을 토대로 사건의 전반적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경찰의 추리에 따르면 사건 당일 1982년 1월 6일 범인은 먼저 아네트를 자기 차에 태웁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있던 범인은 아네트를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강제로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일을 끝낸 범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네트는 다급하게 옷을 여미고 허겁지겁 도망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양말과 신발을 잘못 신고 오렌지색 양말 한쪽을 범인의 차에 두고 내립니다. 범인은 도망가는 아네트를 쫓아가 그녀를 향해 등 뒤에서 총을 발사해 죽입니다. 범인은 아네트를 죽이고 도심을 돌아다니다 바에서 나온 바비를 발견합니다. 그는 바비를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아네트에게 했던 것처럼 바비에게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릅니다. 범인은 바비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바비의 장갑에 범인의 피가 묻어 있었던 거죠. 다친 범인은 광분해 바비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바비를 죽인 범인은 바비와 바비의 물건들을 하나둘 버립니다. 이때 범인은 차 안에서 아네트의 오른쪽 오렌지색 양말을 발견합니다. 범인은 차 안에 있던 양말과 가방도 함께 처리해버리죠. 경찰은 또 다른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아네트의 지갑에서 제프의 명함을 발견합니다. 제프가 아네트를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명함이 발견되자 경찰은 더 제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에 제프가 말합니다. 전 정기 수리공이에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명함을 나눠줘요. 일종의 홍보죠. 아네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프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경찰은 제프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단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웃들은 제프가 아내 바비를 무척 아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지냈고 화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비가 실종되기 이틀 전 두 사람이 냉동 피자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봤다는 이웃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제프가 화내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꼭 뭔가 일을 낼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걸 범행 동기로 보기에는 억지에 가까웠습니다. 현재 두 명의 피해자와 모두 일면식이 있는 사람은 제프뿐입니다. 제프는 다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지만 이번에도 제프는 손쉽게 통과합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편 제프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경찰들을 완벽히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 일로 제프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데다 범인으로까지 몰리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제프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진전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갑니다. 사건 발생 8년 후 1990년 12월 사건 당일 제프와 함께 있었던 친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친구의 진술과 제프의 진술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시간대가 달랐죠. 제프는 여전히 사건 당일 밤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때 토마스 에드워드 루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입니다. 토마스는 여러 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러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비와 아네트 사건이 있었던 그 해
토마스는 브레켈리지에서 히치하이킹하는 젊은 여성을 태우고 가다 몹쓸 짓을 한 뒤 목숨을 빼앗습니다. 바비, 아네트 두 사건과 범행 수법이 매우 흡사했죠. 토마스는 바비와 아네트 역시 자기가 한 짓이라며 자랑하듯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토마스와 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가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경찰은 토마스를 불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토마스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말고도 따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토마스는 두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피해자 가족은 범인을 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네트의 가족은 유명한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두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DNA 분석 기법의 발달로 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건 당시인 80년대 초, DNA 분석 기법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DNA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이죠. 경찰은 바비의 남편 제프와 토마스의 DNA를 채취해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바비의 장갑에서 채취한 DNA를 서로 비교 대조해 봅니다. 두 사람의 DNA 모두 장갑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경찰은 범인의 DNA를 DNA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보지만 일치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과학과 기술 발전이 빠르게 가속화됨에 따라 DNA 감식 분야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0년 초, 경찰은 범인의 DNA를 DNA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봅니다. 1년 후, 2021년 초, 마침내 DNA가 일치하는 2명의 남성을 찾아냅니다. 경찰은 이들을 주요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들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두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형 브루스 필립스의 연락처를 먼저 알아낸 경찰은 형 브루스에게 연락합니다. 그러나 그는 콜로라도주에 한 번도 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생 앨런 리 필립스가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하죠. 경찰은 동생 앨런을 찾아갑니다. 용의자 앨런 리 필립스, 1951년 출생. 그는 22살이던 1973년에 브리켄리지에서 히치하이킹하는 여성을 자기 차에 태운 후 빈집으로 가 돌멩이로 여성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출소한 앨런은 계속 브레켄리지에서 지냅니다. 바비 아네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앨런은 브레켄리지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30살이었던 앨런은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앨런은 지금 7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브레켄리지에서 기계수리점을 운영합니다. 3번의 결혼 후로 딸 1명과 의붓아들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앨런에 대해 조사하면 할수록 경찰은 앨런이 바비 아네트 사건의 범인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바비의 장갑에서 채취한 DNA와 그의 DNA가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밀리에 앨런을 미행하며 그의 DNA를 얻을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해 애를 태웁니다. 2021년 1월 말, 하루는 앨런이 소닉 드라이브 인이라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에 갑니다. 앨런은 햄버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죠. 햄버거를 다 먹은 앨런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경찰은 그를 따라갑니다. 앨런은 동네 우체국에 들릅니다. 그는 햄버거가 들어있던 가방을 우체국 쓰레기통에 버리고 우편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가 떠나자 경찰은 우체국으로 들어가 방금 앨런이 버린 쓰레기를 줍습니다. 경찰은 햄버거 포장 가방 안에 들어있던 냅킨에 묻은 침에서 앨런의 DNA를 채취해 즉시 DNA 분석을 의뢰합니다. DNA 대조 결과 2021년 2월 23일 앨런의 DNA는 바비의 장갑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앨런이 바로 바비와 아네트를 살해한 범인이었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앨런은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2건의 1급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DNA가 오염됐을 수도 있잖아요. 난 절대 아니에요. 바비와 아네트 사건의 범인이
거의 40년 만에 잡혔다는 소식이 주요 방송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마침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범인을 찾기까지 근 40년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앨런의 젊었을 때 모습을 대중에 공개합니다. 이는 바비 아네트 사건 말고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앨런의 다른 범죄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앨런의 사진이 공개되고 얼마 후 한 노인이 경찰에 연락합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브 몬타야. 그의 이야기는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40년 전 폭설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 데이브는 앨런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1982년 1월 6일, 이날은 바비와 아네트가 살해된 날입니다. 당시 데이브는 지역 소방서장이었습니다. 이날은 내내 매서운 눈이 내렸습니다. 많은 눈으로 인해 도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소방서장 데이브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항공관제사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30분 전, 유나이티드 항공의 비행기가 캘리포니아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에는 해롤드 브레이 경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브레이 경장은 비행기 창밖을 보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게 됩니다. 브레이 경장은 단번에 그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불빛이 짧게 3번, 길게 3번, 그리고 다시 짧게 3번을 반짝였습니다. 바로 SOS 구조 신호였습니다. 아마도 폭설 때문에 누군가 산속에 갇혀 구조 요청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브레이 경장은 이 사실을 기장에게 알렸고, 기장은 불빛이 나타난 좌표를 항공관제사에게 보냅니다. 비행기로부터 연락을 받은 항공관제사가 소방서장 데이브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데이브는 맹렬한 눈보라를 헤치고 항공관제사가 알려준 곳으로 출동합니다. 그곳은 브레켄리지 외곽 산길이었습니다. 데이브는 여기 지역 상황이나 지리를 잘 모르는 관광객이 겁도 없이 여행하다 산속에 갇힌 거로 생각했습니다. 워낙 스키 리조트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 그리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30도입니다. 사람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날씨죠. 약 15분 후 데이브는 과넬라 패스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는 도로를 따라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데이브를 발견한 남성은 감격스러운 듯 소리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살았어요. 이 남성이 바로 바비와 아네트 사건의 범인 앨런이었습니다. 데이브는 전에 광산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눈에 앨런을 알아봤습니다. 뭐야, 이런 날씨에 이 높은 곳에는 왜 올라온 거야? 그러자 앨런이 말합니다. 술에 취해서 그만 길을 잘못 들었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 어떻게 여길 빠져나가야 할지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추워서 얼어 죽을 것만 같았는데 마침 비행기가 지나가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SOS 신호를 보냈는데 진짜로 이렇게 누가 구해주러 올 줄이야. 앨런도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보낸 신호가 SOS 신호라는 걸 단번에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을 줄은 말이죠. 게다가 자기가 신호를 보내는 시간에 맞춰 그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니 이건 천운이었습니다. 데이브도 앨런의 엄청난 행운에 감탄합니다. 소방서장 데이브는 앨런의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발견합니다. 데이브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앨런은 길이 없나 차 밖에 나가 길을 살피고 돌아오는 중에 자동차에 부딪혀 생긴 멍이라고 둘러댑니다. 데이브는 앨런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데이브는 눈 속에서 앨런을 구해 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앨런을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죠. 그러자 앨런은 펄쩍 뛰며 한사코 집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데이브는 별 의심 없이 앨런이 원하는 대로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폭설 속에서 사람을 구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날의 구조 소식은 다음날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신문사에서는 바비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과 앨런의 구조 소식을 앞면에 나란히 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앨런의 천운에 감탄합니다. 그 누구도 앨런이 2명의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고 죽인 잔인한 범죄자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DNA 증거가 있었지만 앨런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죠.
그럼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1982년 1월 6일 저녁 5시 앨런은 차를 몰고 브레켄리지 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는 길가에 홀로 서 있는 아네트를 발견합니다. 아네트는 약국에서 약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네트는 어리고 예뻤습니다. 못된 마음이 든 앨런은 아네트를 자기 차에 태웁니다. 아네트의 집은 가까웠습니다. 차 타면 금방이었죠. 하지만 앨런은 속도를 높여 아네트의 집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아네트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죠. 아네트는 도와달라며 소리 지르지만 주위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앨런은 강제로 아네트를 범합니다. 잠시 앨런이 한눈판 사이에 아네트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범행이 탄로날까봐 겁이 난 앨런은 아네트를 쫓아가 그녀의 등 뒤에서 총을 쏩니다. 그리고 아네트를 물가에 유기한 후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저녁 7시가 지나고 브레켄리지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바비를 발견합니다. 바비는 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앨런은 추위에 떨며 서 있는 바비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차에 타라며 손짓합니다. 눈이 휘몰아치는 겨울밤, 앨런은 바비의 집을 향해 남쪽으로 운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외진 곳으로 바비를 데려갑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앨런은 바비에게도 아네트와 똑같은 범행을 저지릅니다. 바비는 강하게 저항하며 남편이 만들어준 열쇠 고리로 앨런의 오른쪽 눈을 힘껏 때립니다. 그때 그의 피가 바비의 장갑에 묻습니다. 화가 난 앨런은 그녀의 가슴에 총을 쏩니다. 앨런은 죽은 바비를 눈더미 속에 버립니다. 이런 날씨라면 눈에 파묻혀 바비가 쉽게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차로 돌아온 앨런은 오렌지색 양말을 발견합니다. 앨런은 열쇠고리와 함께 양말을 주차장 근처에 버리고 황급히 현장을 떠납니다. 앨런은 동쪽으로 이동해 가며 바비의 물건을 하나둘 처리합니다. 그는 바비의 가방과 피 묻은 장갑, 휴지를 길가에 던져버립니다. 조금 더 달려 목장 부근에 다 달아서는 바비의 운전면허증과 소지품을 버립니다. 눈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이제는 여기가 어디인지 분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길을 잃은 앨런은 과넬라 패스까지 오게 됩니다. 그는 점점 패닉 상태에 빠지고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결국 눈 속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밖의 기온이 영하 30도입니다. 이러다가는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천벌받아 마땅한 이런 이에게 이런 큰 행운이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죠. 앨런은 여러 우연의 일치로 결국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편안한 생을 보내죠. 2022년 9월 15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파크 카운티 배심 원단은 앨런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약 7주 뒤 2022년 11월 7일 재판부는 앨런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앨런은 콜로라도 주립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채 반년이 지나기도 전인 2023년 2월 27일 앨런은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이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고 유가족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야속하지만 늦게라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처벌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